안녕하세요.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오상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소아청소년 ADH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 질환입니다. 먼저 과잉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때 ADHD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되어서야 우리 아이가 과제 성취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진단이 늦어지면 발달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ADHD는 꽤나 흔합니다. 국내에서 조사했을 때 초등학생 100명 중에 10명 정도, 그리고 청소년은 그보다 조금 적고 성인에서는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ADHD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HD의 증상을 말씀드리면 주의력 결핍증, 과다행동증, 그리고 충동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뛰어다니거나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과다행동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좀 점차 줄어들기는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부분은 사춘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DHD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ADHD와 연관된 뇌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두엽은 실행 기능과 정서 조절, 계획 세우기, 목표 지향 활동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ADHD에서 보이는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실행 기능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부위의 두 번째는 바로 기저핵입니다. 기저핵은 우리 뇌의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행동이나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ADHD에서 보이는 충동성이나 과잉행동 등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나 우리의 뒤쪽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의 집중력 전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뇌 부위의 발달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먼저 전두엽 등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신경세포에 유전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면 ADHD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환경 호르몬과 같은 환경 독성 물질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이러한 환경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은 ADHD가 생길 확률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전적 결함과 환경적 문제가 함께 작용해서 우리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ADHD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DHD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가 주의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산만하다고 해서 ADHD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자세하게 진단 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ADHD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ADHD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주의력 문제, 즉 부주의와 관련된 진단 기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렵거나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고
그리고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는 등 제가 일부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부주의와 관련된 항목이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과잉 행동 및 충동성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거나 막 뛰어다니고 말도 많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하거나 차례를 못 기다리는 등 요렇게 보이는 것들이 과잉행동, 충동성 진단 기준이고 마찬가지로 총 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주의 관련 기준이 만약에 9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6개 이상을 충족하면은 부주의 우세형 ADHD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 관련 기준 9개 중에 6개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은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ADHD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주의 항목들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 항목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복합형 ADHD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진단 기준의 항목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러한 것들입니다.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나야만 하고 학교, 가정 등 적어도 2군데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학업 수행이라든지 또래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등에서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ADHD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주의 우세형 ADHD를 흔히 조용한 ADHD라고 하며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조용한 ADHD도 약 3분의 1 정도가 전체 ADHD에서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ADHD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치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ADHD에서 나타나는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뇌 기능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중추신경 자극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행동 치료나 사회기술 훈련과 같은 심리사회적 치료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심리사회적 치료는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께 권유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을 꼭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잘 보면은 만 6세까지는 주의력이라든지 행동 조절 능력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력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부모나 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을 훈련하고 노력을 충분히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의력 문제라든지 행동 조절 능력이 회복이 되지 않고 만 7세까지 이러한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식욕이 떨어져서 우리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중추신경 자극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식욕 저하나 수면 장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 이로 인해서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힘들다면은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적은 비각성제로 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궁금해하는 게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약물 치료는 한 2, 3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위에서 말로만 많이 듣던 ADHD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ADHD 치료를 잘 받으면 청소년기쯤에는 ADHD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완전히 회복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